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며 살아라. 우리는 모든 일과 관련해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 이웃 또는 친구나 가까운 친척 그리고 가족까지 비교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한 것만 보이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늘 부족하고 화가 나지 않던가. 그러니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자. 이 세상에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있기는 할까? 누구든지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다. 서로 깊이 사랑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일구었으나 불행히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며, 출중한 외모와 훌륭한 재능을 겸비했음에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이 있으나 자식 농사를 망쳐버린 이들도 있다. 자신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당연히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책하고 하늘을 원망한다. 결코 객관적이지 못한 잣대로 그렇게 매번 비교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자격지심일 뿐이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자기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기도 한다.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자. 산책을 하려고 홀로 하원에 들어선 왕이 있었다. 그런데 하원은 꽃과 나무가 모두 시들거나 죽어있는 황량한 풍경이었다. 어찌된 영문일까? 나중에 그 연유를 알게 된 왕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상수리 나무는 소나무처럼 쭉쭉 뻗지 못하는 것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었고, 소나무는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슬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포도나무 넝쿨은 하루 종일 옆으로만 누워 있어야 하고, 복숭아 나무처럼 예쁜 꽃을 피울 수 없다며 삶을 포기했고, 나팔꽃은 라일락처럼 달콤한 향기를 뿜어낼 수 없다며 탄식만 하다가 죽음을 맞았다. 그리고 다른 꽃과 나무들도 자신을 비관하여 시들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바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삼색 제비꽃이었다. 왕이 삼색 제비꽃에게 물었다. 삼색 제비꽃아, 다른 나무들은 모두 삶을 포기했는데 너는 어쩜 이토록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있느냐? 삼색 제비꽃이 대답했다. 구강폐하, 저는 실망할 일이 없답니다. 상수리나무, 소나무,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나팔꽃, 라일락이 시들어 죽었으나 폐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곧 정원사가 다시 심고 가꿀 것이니 그것은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폐하께서 원하시듯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름처럼 아주 작고 여린 삼색 제비꽃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심 걱정은 대부분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생겨난다. 그 때문에 자신의 삶을 초라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어느 날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하나님에게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세상의 모든 동물에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 나 땀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모아놓고 종이를 나누어 준 뒤 거기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적어내도록 했다. 동물들에게 종이를 건네받은 하나님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주의 선택은 이랬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고양이가 될 거예요. 가만히 앉아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평생 편안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맛난 생선을 먹는 삶.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다면 고양이의 선택은 어떠했을까?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럼 쥐가 될래요. 가만히 앉아, 그럼 쥐가 될래요. 그동안 주인 몰래 생선을 훔쳐 먹다 걸려서 죽도록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쥐는 온 주방을 헤집고 다니면서 마음껏 먹고 마셔도 맞을 일이 없잖아요. 쥐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죠. 이제 닭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나는 매가 되고 싶어요. 매는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닭이나 토끼를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닭장에서 일어나 알이나 낳고 아침마다 울어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언제 잡혀 먹을지도 모르고요. 불안해서 하루도 편히 지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매는 어땠을까요? 나는 닭이 될래요. 목이 마르면 물통에 담긴 물을 마시면 되고 배가 고프면 모이통에 있는 쌀을 먹으면 그만 아닙니까? 게다가 밤에는 주인의 보호를 받으며 닭장에서 편히 잠을 자고요. 그런데 우린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온몸으로 비바람을 견뎌야 해요. 이런 건 정말 피곤하다고요. 돼지의 선택은 다음과 같았어요. 나는 소가 되고 싶어요. 물론 일을 많이 해야 하니까 고달프긴 하겠죠. 하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돼지들은 멍청함과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을 욕할 때 이 돼지 같은 놈아 이러잖아요. 그와 달리 소는 돼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우리 소들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면서 먹는 거라고는 그저 풀뿐이죠. 우유까지 짜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먹다가 지치면 자고, 자다가 지치면 일어나서 또 먹고, 그러니 살만 포동포동 올라와서 보기에도 얼마나 좋아요.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니까요. 동물들의 선택이 재미있지 않은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앞거는 사람의 선택이었다. 남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선택했다. 여자가 될 겁니다. 애교만 좀 부려주면 뭐든 되지 않습니까? 왕비도 공주도 부잣집 마나님도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한다는 사실이죠. 여자들은 붉은 치마폭 아래에 남자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와 달리 여자들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남자로 만들어주세요. 남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황제가 될 수도 있고 왕자나 대감마님 혹은 멋진 아버지가 되기도 하죠. 그 무엇보다도 남자들은 여자를 하이처럼 부려먹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포기하고 폭발하고 말았다. 너희는 어째서 위만 보고 사느냐. 만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모르는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은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지금 그대로 살거라. 이거 읽으니까 굉장히 뭐가 확 오네요. 그죠? 속사정을 알지 못한 채 겉만 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심 걱정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갖지 못한 것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또한 자신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조금씩 고쳐나갑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내 것을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곧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는 비결입니다. 고양이 오빠도 비교 안 하죠. 고양이 오빠 마인드는 비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비교를 안 할 수 없는데 그걸 얼마만큼 내 삶에 깊이 빠지지 않나야 되죠. 그죠? 막 우울해지고 막 비교해서 나 왜 쟤보다 못해 막 그러면서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야. 내용 너무 좋죠. 저도 갑자기 소나 돼지나 서로서로가 부러워하는 거 보니까 그냥 소는 소대로 열심히 살고 우리 인간도 우리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아요. 나 머리 어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좀 뭐냐면 제 기준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친구한테 많이 의존하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거는 다 예뻐 보였기 때문에 이건 비교보다는 약간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촌스럽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대방 너무 이렇게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상대방 거 너무 빨리 흡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조금 낮아줘야 되는데 더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 오히려 나만의 스타일과 내 방식인 거죠. 오빠 알잖아요. 이렇게 컨텐츠를 한 것도 참 나만의 스타일인 거야.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남 신경 안 쓰는 거죠.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죠? 이것도 좋은 거 있어요. 지혜로운 고집이 아닌 집착은 화를 부른다. 진짜. 심리학자들은 고집이 사고를 편협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진짜요? 고집이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로 거부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성격장애이다. 고집이 성격장애다. 고집도 적당히 부려야겠네요. 옛날에 개구리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한 마리는 시골 마을 저수지에, 다른 한 마리는 시내 도로변의 얕은 도랑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개구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매우 절친한 친구였다고요. 햇볕이 좋은 날에 두 개구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골 마을 저수지에 사는 개구리가 말했어요. 친구야, 빨리 이사와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사는 곳은 물도 깨끗하고 먹이도 아주 많아. 미안하지만 나는 이사할 수 없어. 이곳은 우리 조상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거든.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 하지만 네가 사는 곳은 물도 별로 없고 매우 위험하잖아.
보라고. 저렇게 많은 마차가 너네 집 앞을 지나다니는데 시끄럽지 않니? 시끄럽다고? 시내에 사는 개구리가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마차가 출발할 때 덜컹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네. 나는 그 소리를 들을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나한테는 그 소리가 자장가라네. 그래도 내 생각엔 네가 시내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 듯한데? 아니, 난 절대 그곳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시내에 사는 개구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마차 바퀴 소리를 들으며 편안히 누워있다가 뜻밖의 도랑으로 굴러 들어온 마차 바퀴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오빠 죽었대. 오늘 많이 죽네.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고집은 필요하겠지만 고집이 너무 지나쳐서 집착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누군가의 어떤 조언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말인 건지 아니면 친구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겠죠?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구분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지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그죠? 옛날에 제슈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고집이 아주 세고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으며 남들과 다르게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저 아리까리하죠. 제슈는 구산 북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보통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했다. 높고 평평한 땅에 벼를 심고 낮고 습한 땅에 수수를 심는 것이었다. 제슈의 친구가 그가 하는 모양을 보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좋은 말로 충고했다. 이봐 친구, 수수는 높고 마른 밭에 심고 벼는 낮고 습한 논에 심어야 하는데 자네는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벼와 수수의 성장 조건이 맞지 않으니 어떻게 풍작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제슈는 친구의 충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자기 식대로 행동할 뿐이었다. 그 결과 제슈는 10년 넘게 고생하며 농사를 지었지만 매년 흉작이어서 그의 곡식 창고는 늘 텅 비어 있었다. 제슈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는 자신이 말했던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해마다 풍작을 거두었기에 아주 여유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슈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그는 친구에게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네. 나도 이제 잘못을 고치려 하네. 이제부터는 반드시 자네 충고를 귀담아 듣겠네. 얼마 뒤 제슈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장사를 시작하면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그 역시 뒤따라가서 그 물건을 마구 사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물건을 놓고 파느라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습니다. 제슈는 한 가지 물건만 사들여서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통 장사는 신통치 않았고 물건값은 갈수록 떨어졌어요. 제슈의 친구는 그가 하는 모양을 보고 분명히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장사꾼으로 성공하려면 다른 상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물건을 사들인 후 기회를 기다렸다가 되팔아야 하네. 이렇게 하면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네. 옛날 주나라의 대상인 백규도 바로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네. 그러자 제슈는 이번에도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10년 후 제슈는 매번 손해만 보다가 빚이 계속 쌓여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슈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친구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은 제슈는 다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네. 오늘 이후로 다시는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겠네. 어느 날 제슈는 바다로 나가서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친구에게 배 타는 곳까지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어. 친구는 제슈를 전송하며 충고했습니다. 바닷물이 모여드는 곳을 발견하면 곧장 뱃머리를 돌리게. 너무 늦으면 배를 돌릴 수가 없다네. 제슈는 친구에게 절대 그 충고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번에는 반드시 친구의 말을 따르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슈의 배는 다 잃어야지 변해, 오빠. 모든 걸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제슈는 친구에게 절대 그 친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번에는 반드시 친구의 말을 따르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어요. 제슈의 배는 파도를 따라서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며칠간 순항하던 배는 드디어 물이 모여드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바로 이때 제슈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어요. 그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배는 높은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깊은 바다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슈는 어두운 바다 계곡에서 9년이나 불안과 고독을 견디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곤은 엄청 큰 물고기를 대곤이라고 합니다. 대곤이 대붕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9만 리를 날아간다는 아주 큰 새죠. 대곤이 대붕이 되기 위해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순간 제슈가 탄 배가 가까스로 바다 계곡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제슈는 이미 백발 노인이 되었고 몸은 꼬쟁이처럼 삐쩍 말라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제슈는 다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절을 하고 일어나서 하늘을 대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2번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러 후회한다면 하늘에서 벼락을 내릴 것에. 그러자 친구가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잘못을 고치고 후회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래봤자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제슈는 3번의 기회를 놓친 대가로 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자신만의 확실한 주관이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지혜와 고집을 모두 갖춘 사람만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거나 세상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살아왔고 내 방식이 다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오만이 벼락 맞는 것처럼 쓰러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충고는 일단은 받아들여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 뜻이 다 전부는 아니니까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충고도 진짜 이게 책 읽으면 시간이 엄청 잘 가네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충고인지 아니면 나를 싸잡아가지고 내 단점을 트집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까는 건지
알고 보면 나 까는 건데 충고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면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잖아. 맞잖아요, 오빠. 응? 예를 들어서 뭐, 그치, 예를 들어서 뭐지, 야, 서쪽에, 저기, 전라도 가면은 금 캐는 곳이 있어.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이게 비율이 맞나? 비유가? 근데, 그래? 뭐 이래가지고. 요즘에 금을 캘 수가 있나? 근데 누가 금을 캤대, 막 이러면서. 사기당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비유가 아닌 것 같아, 오빠. 어쨌든, 어, 한 번 더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겠어요. 잘 구분을 해가지고 이게 사기인지 진짜 나한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려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모든 답은 책에 다 있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일단은 저자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일단 이걸 읽는 글자를 읽는 순간 머리가 굉장히 좀 맑아지고 이거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날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보니까 넘어지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잘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능금이가 책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책도 많이 읽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죠. 그쵸, 맞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데 참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내가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참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책을 이렇게 오빠 소리 내서 읽으면은 배가 고파져요. 능금이 살 언제 빼? 저 만나서 변해가고 있다고요? 고양이는 저 안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살이 있어? 살 많죠? 살이 엄청 많아요. 지금 몸무게가 살 많이 쪘어요. 지금 많이 빼야 돼요. 불과 한 달 전에 입었던 원피스가 지금 들어가지 않아요. 고양이 오빠가 하는 말 여러 사람들한테 몇 번 들어봤는데요. 제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온다라는 말이 참, 한 사람에게만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들한테 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적인 건데 너무 좋아요. 그날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미소니 리아이 어서 와요. 이제는 자러 왔어요? 이제는 미소님 자러 오신 거 맞죠? 이제 빨리. 진짜 이거 좋은 내용인데요. 왜 그렇게 바빠요? 무슨 팝콘에 사네 완전히. 콘에 살고 있어. 제가 이 열등감, 두려움을 낳는다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는데요. 여러분도 이거 들으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거 얻어서 뭔가 하나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등감은 심한 사람은 쉽게 자포자기한다. 해봐요. 빨리. 5, 4, 3, 2. 내 손 안에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게 뭐야? 희망이 없으면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무기가 맞죠? 오, 멋있어요. 희망이 없으면 죽은 거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멋있어요. 와,
희망은 곧 긍정이지. 꼭 미소님이 한 말 같다. 나폴레옹 한 말인데 미소님이 어떤 좌우명이 아닐까? 그럼 그 닉도 미소인 거 보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보니까 참 많이 잘 웃고 즐겁게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쉽게 자포자기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심한다. 물론 이 세상에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다. 성인 군자 왕후 장상에서 가난한 농민 선비 상인 군졸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누구나 잠재의식 속에 열등감을 갖고 태어난다. 그렇게 스스로 열등감을 이겨내는 일이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된다. 흑인 노예 해방의 선구자인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집안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는 외모도 볼품 없었고 말이나 행동에서도 전혀 기품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링컨은 자신의 단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공부였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던 링컨은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링컨은 밤낮 없이 불을 밝히고 책을 읽느라 날이 갈수록 눈이 퀭해졌지만 지식을 쌓으며 부족한 자신을 채워가는 데 큰 기쁨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링컨은 열등감에서 벗어났고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베토벤은 심각한 청각장애를 겪다가 결국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온갖 신체적, 정신적 시련을 이겨낸 베토벤은 마침내 교향곡 제9번, 합창교향곡 등 수많은 명작을 만들어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운명에 지지 않는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오늘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좌우명이 되고 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면 성공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인권운동가 월터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영혼의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영혼의 힘으로 수많은 인류의 위대한 업적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심오한 영혼의 힘은 대부분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 공격에 대항하는 저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 혹은 인격이다.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 간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을 우리 자신이 더욱 발전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하죠. 자기 모순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나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열등감은 두려움을 낳는다라는 이 129페이지에 제가 책을 읽어주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 3년 전에 이 책을 사서 처음으로 리딩을 했어요. 그래서 할게요. 등에 난 커다란 흉터 때문에 심한 열등감에 빠진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등에 흉터가 있었대요. 소년의 젓갈색 흉터는 뒷목에서부터 등 항복판을 지나서 허리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비틀린 근육이 튀어나와서 오싹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소년은 스스로 부끄러워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옷 갈아입기를 매우 꺼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체육 수업은 소년에게 큰 고민거리였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답답한 교복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체육복으로 갈아입느라 신나 있는 동안 소년은 구석에 숨어 등을 벽에 붙인 채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흉터를 보지 못하도록 최대한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내 흉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모두들 그를 아주 불쌍하게 여기고 별종 취급하며 절대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의 비밀은 만천하에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징그러워. 괴물이다. 너랑 안 놀아. 넌 이상해. 네 덩은 정말 혐오스러워.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소년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소년은 울면서 교실로 뛰쳐나갔어요. 이후로 소년은 2번 다시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았고 체육 수업에도 참가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아들의 등에 흉터가 생긴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큰 병을 앓았습니다. 잠깐 우리는 이 아이를 포기하려고도 생각했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소중한 생명인데 포기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소년의 어머니는 점점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는 아이 아버지와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를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때 유명한 의사가 수술로 아이를 살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몇 차례 대수술을 받고 나서 아이는 겨우 생명을 건졌지만 이렇게 흉터가 남고 말았어요. 선생님께 등을 보여드리게 옷을 올려보렴. 소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옷을 올려서 선생님에게 등의 흉터를 보여주었어요. 그 흉터는 소년이 병마와 싸워 이겼다는 훈장이었습니다. 흉터를 본 선생님은 무척 놀라우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샘솟았는데요. 지금은 아프지 않니? 전혀 아프지 않아요. 소년은 힘차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소년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하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제 아들에게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병마와 싸웠는데 또 이렇게 끔찍한 흉터를 남겼으니 말입니다.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제 아들을 잘 좀 살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심하세요. 제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이 순간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교사로서의 책임이자 세상의 모든 부모가 선생님에게 거는 기대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왜 이런 가련한 소년에게 이토록 끔찍한 흉터를 주었을까? 그때 갑자기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니다. 이 아이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것이야. 선생님은 다시 한번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체육 시간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친구들과 함께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 하지만 소년은 매우 두려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놀릴 거예요. 애들은 나를 괴물이라고. 하지만 나는 괴물이 아니에요. 소년의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자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함께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앞으로는 그 누구도 너를 놀리지 않게 할 방법이 있단다. 정말이에요? 물론이지. 선생님 믿을 수 있지? 그럼요. 믿어요.
그럼 우리 약속하는 거다. 선생님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소녀는 주저없이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소년과 소년의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은 모두 밝게 웃었다. 다음날 체육시간, 소녀는 두려운 듯 구석에 숨어서 옷을 벗었다. 과연 소년의 예상대로 친구들은 또다시 그를 놀려댔다. 아, 정말 구역질 난다. 너무 징그러워. 꿈에 나올까봐 무서워. 소년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흘러내렸다. 나는 아니야. 혐오스럽지 않아. 이때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몇몇 아이들이 얼른 선생님 옆으로 뛰어가 소년의 등을 가리키며 말했다. 선생님, 저거 보세요. 제 등에 커다란 지네 2마리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말없이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가서 아주 신기하다는 듯 소년의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말했다. 이게 어떻게 지내니? 이건 천사의 날개야.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이건 아주 아름다운 전설이란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하늘나라에 사는 천사였단다. 어떤 천사들은 어린아이로 변할 때 그 아름다운 날개를 재빨리 떼어버리지만 어떤 천사들은 아주 천천히 떼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된 후에도 흔적이 남아있단다. 아이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물었습니다. 와, 그러면 이게 바로 천사의 날개인가요? 그렇지. 자,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 얘처럼 아직까지 날개를 완전히 떼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서로서로 등을 잘 살펴보렴. 아이들이 서로 등을 살피며 제2의 천사를 찾아내려 교실 안은 왁자지껄해졌습니다. 선생님, 제 등에 무슨 흔적이 있는데 이것도 천사의 날개인가요? 안경을 낀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등에도 불긋불긋한 것이 있어요. 저도 천사였나 봐요. 한 남자아이는 일부러 등을 꼬집어 빨갛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자기 등에도 흉터가 있다고 자랑하는 동안에 소년을 놀러댔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소년도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나 천사의 날개를 만져봐도 될까? 소년은 부끄러웠지만 간신히 용기를 내어서 대답했어요. 좋아. 아이는 천천히 소년의 등에 있는 흉터를 만지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 정말 부드러워. 와, 내가 천사의 날개를 만지다니. 그러자 반 아이들 모두가 앞다퉈 천사의 날개를 만지고 싶다고 길게 줄을 섰어요. 체육시간 내내 아이들은 소년의 등을 만져보았고 소년은 더 이상 흉터 때문에 괴롭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 몰래 소년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어요. 찡긋. 어린이 된 소년은 당시 선생님이 이건 천사의 날개야 라고 말해준 것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당당히 수영을 배웠고 대회에 나가서 2위 기록을 세우기도 했대요. 그는 자기 등의 흉터가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 축복받는 천사의 날개가 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누구나 열등감을 느끼고 방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등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회복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성공에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단점이 있다. 어떤 단점은 고칠 수 있지만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 자신의 장점은 생각하지 않고 단점만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가?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열등감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죠. 네, 미나상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저도 이 글을 읽고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관점이 바뀌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마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보니까 오히려 날개의 흉터를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소년들을 보고 나서 네, 결국에는 문제는 일어났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 또한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꽝현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장애인이 된다면 전 장애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좌절하지도 않을 거고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장애가 계기가 되어서 내가 장애가 된 게 계기가 되어서 그 계기로 인해서 더 유명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더 날개를 달고 더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애의 에너지를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히 한번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다칠 수도 있고 한데 시련이라는 거 올 수 있잖아요. 전 시련을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시련은 준비를 해요. 아, 내가 이런 일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준비를 하며 그 시련이 왔을 때 마치 연습한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친구 중에 유태오라는 장애인이 있어요. 네, 그런데요. 팔이 없어요. 팔이 없는 사람이 좌절하다가 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보고 힘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나도 이제 들어갈 거야. 고양이 오빠 잘 자. 내일 봐요. 이젠 오늘 책 제가 보자 11시부터 지금까지 꽤 많이 읽었네요. 그죠? 이젠 책 좀 읽었으니까 머리가 맑아졌죠? 그래요? 발도 그림도 잘 그려요? 그죠? 팔이 없는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발로 그림을 그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 거죠.